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홍일 이정근의 재테크 극과 극 진행을 맡은 고세희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초저금리 시대죠. 예금이나 적금만으로는 돈을 불리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 관리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저금리 시대의 재테크 방법으로 해외 선물과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온 신개념 재테크 프로그램 마홍일 이정근의 재테크 극과 극에서는요. 극과 극의 성향을 띠고 있는 부동산 투자와 해외 선물의 투자에 대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가 나와서 치열한 토론을 펼치는 토크쇼입니다. 두 전문가의 열띤 토론 속에서 여러분께 필요한 정보 쏙쏙 가져가시길 바라겠고요. 각 선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인이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빠른 말이에요. 네네. 네. 자,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 없잖아. 해외 선물 거래 한번 하고 가야지. 네, 해외 선물계의 조용필이라 불리는 마홍일입니다. 해외 선물의 역사와 함께 했고요. 저의 과거도 해외 선물이고 미래도 해외 선물입니다. 그만큼 해외 선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해외 선물의 장점과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우려심, 또 고민들 이런 것들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계의 스티브 잡스, 부동산 전문가 이정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기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부동산 투자는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었는데요. 부동산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누구나가 관심은 있지만 정말 접근하기 어려운 부동산 투자의 꽃, 바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초보자 누구라도 또 주의해야 할 사항까지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해외 선물과 부동산 투자 성향도 많이 다르고 장단점도 많이 다를 것 같은데요. 이제 서로 각 분야에 대해서 단점에 대해서 말해보고 그 단점에 대해서 반박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마홍일 전문가님께서는 부동산 투자에 단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세 가지로 일축을 해봤습니다. 이러니까 좀 약하게 가겠습니다. 네. 세게 들어오셔도 됩니다. 안 돼요, 안 돼요. 네, 정신 못 차립니다. 네. 자, 우선 첫 번째. 돈이 묶인다. 근데 묶인다는 개념 자체가 사실 되게 다양하지만 우선은 투자를 했는데 겨울잠을 자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오히려 유동성, 이게 자산이라는 것도 유동성이 있는 것 자체가 엄청난 힘입니다. 그런데 돈이 묶여버리게 되면 그거는 사실 내 재산이긴 하지만 건드릴 수도 팔 수도 없고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거죠. 자, 묶인다라는 부분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목돈이 들어간다. 자,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아주 큰 돈을 가지고 이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토지를 살 때는 대부분이 한 어디서 수십억의 돈이 생겼을 때 일부는 묶어놓는다. 이건 좀 자녀한테 좀 넘겨준다. 내 세대에 쓰는 게 아니라 후세대를 위해서 묶어놓는 개념으로 돈이 많은 사람이 하는 거지. 이거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대부분의 그냥 어느 정도 재테크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토지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또 묶이니까 다른 거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목돈이 들어간다는 부분 상당히 우려가 되고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또 사기에 노출이 굉장히 쉬운 게 또 토지 같습니다. 대부분의 토지 투자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보면은 10배, 100배 또는 그 이상을
뭐 얘기를 하면서 특히 또 개발 제한 구역이나 이렇게 또 묶여 있는 땅들은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싼 땅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풀린다. 그럴 경우에는 100배 그 이상을 노릴 수도 있다라는 거를 믿기 삼아서 굉장히 사기가 비일비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그냥 접근하기엔 너무 위험하지 않나. 재테크로 좀 적합하지 않지 않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좀 이해해 주시지만 그런 생각은 저도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이번엔 이정근 전문가님께서 생각하시는 해외 선물의 단점은 뭔가요? 일단 해외 선물 이름부터가 망필입니다. 네, 이름부터 망필. 망할 것 같은 필이 온다라는 거죠. 주식을 하시는 지인한테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혹시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또 해외 선물이 도대체 뭐냐?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의 첫 마디가 해외 선물 왜 알려고 하냐? 해외 선물 하면 큰일 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봤더니 해외 선물은 하루에도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지만 또 반대로 많은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선물은 도박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수익도 물론 중요하지만 재테크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말 안전한 곳에 투자를 해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작게나마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피같이 모은 돈을 이걸 어떤 잘못된 재테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이게 뭐 날아갈 수가 있다. 이 돈이 뭐 없어질 수도 있다. 과연 이게 재테크인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해외 선물이 약간 주식의 일종과 비슷하기 때문에 23시간 장이 열리는데 그중에 가장 활발하게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밤 9시부터 새벽 4시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실 재테크는 이제 본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부업으로 하는 건데 여기서 보통 직장인들이 사실 뭐 퇴근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씻고 밥 먹고 하면 자야 될 시간입니다. 자야 될 시간에 밤 9시에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뭐 해외 선물 거래를 한다. 좋습니다. 해외 선물 거래를 하는데 수익이 났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럼 자야죠. 자겠습니까? 욕심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또 거래를 합니다. 또 수익이 났습니다. 자, 그럼 어떨까요? 자야죠. 근데 또 거래를 합니다. 왜? 자꾸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면은 이게 정말 그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새벽 4시까지 욕심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본인의 어떤 정말 그 삶이 피폐해지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요한 것은 수익이 나면 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만약에 손실을 입었다. 잠 다 잤습니다. 잠 다 잤어요.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새벽 4시까지 정말 날을 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어떤 해외 선물 거래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사실 돈 버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죠. 네. 네, 사람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생각하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해외 선물이라는 것을 처음 접해봤습니다. 조금 더 심도 있게 봤더니 이제 일종의 어떤 뭐 주식과 비슷한 그런 뭐 투자더라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제 주변 지인들한테 물어봐도 해외 선물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 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해외 선물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토지 투자처럼 또는 뭐 주식처럼 어떤 공법이라든지 뭐 기법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배울 수 있는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무턱대고 해외 선물 잘 알지도 못하고 배울 수도 없는데 무턱대고 거래를 했다가 네. 정말 이 패가 망신하기 십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배울 수 있는 어떤 투자의 투자 가이드라인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서로 생각하시는 단점들 잘 들어봤고요. 먼저 이정근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단점이 많은 손익을 볼 수 있지만 또 많은
손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 대표님? 자, 뭐 김나느라고 큰일 날 뻔했어요. 뭐 김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아주 불이 활활 타오르고 계시네요. 네. 저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좋으실 거 없을 텐데. 자, 첫 번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뭐 도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박이라는 표현 자체 상당히 좋지 않은 표현이잖아요, 그죠? 아, 그렇죠. 도박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친목 도모를 떠난 그 어느 정도의 돈이 오고 가는 불법 행위를 좀 도박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많이 따고 또 많이 잃을 수 있으면 도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이 따고 많이 잃을 수 있으면 도박이다. 뭐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 그게 대중화되어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박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뭐 그냥 그 안에 불법이 사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도박죄가 있잖아요, 그죠? 아,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제가 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위험합니다. 네, 위험해요. 그만큼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 당연한 겁니다. 저는 해외 선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내가 다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손실률을 5%, 내가 수익 보려고 하는 걸 하루에 10% 이렇게 정해놓고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일주일 동안 4번을, 그러니까 5번을 이기고 5번을 지면, 자, 50%를 먹고 25%를 손실을 났겠죠. 그럼 25%의 수익이 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원칙이거든요. 자, 원칙과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있다고 만일 1,000만 원이라고 쳐요. 1,000만 원이면 거기서 1,000만 원만 하면 상관없는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또 여기저기 또 해가지고 5,000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자금 관리를 못 한다고 말을 하거든요. 자금 관리를 못 할 경우에는 그게 진짜 도박적으로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 돈만 손실 나는 게 아니라 또 남의 돈까지 손실을 내는 거니까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죠. 원칙과 자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원칙은 어떤 원칙으로 해야 됩니까? 그건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금 관리 이것도 알려드릴 거예요. 하지만 원칙과 자금 관리가 없이 그 어떤 거를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그건 결국 잃어요. 원칙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운이거든요. 근데 운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살아보니까 영원하지 않거든요. 저도 지금 경력이 8년 차인데 3년 차까지 힘들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뭐 조금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원칙이 생기고 자금 관리를 깨달은 다음에 하니까 꾸준히 수익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깨닫는데 시행착오가 있죠. 저는 그 시행착오를 줄여주는 역할을 또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과 자금 관리만 이 부분에 생각을 하면은 그거는 도박이 아니다. 뭐 해외 선물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원칙과 자금 관리가 동반된다면 도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마인드 컨트롤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사실 그게 쉽지 않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런 원칙을 어떤 잡을 수 있는 노하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십니까? 혹시? 이 지금 노하우까지 들어가면은 네. 한 2박 3일 정도 2박 3일 이요. 네, 네. 이렇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네. 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좀 그렇죠. 씻어야 되고 냄새납니다. 원칙과 자금 관리가 있으면 그게 뭐 도박은 어떤 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답변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정구 전문가께서 돈이 묶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죠. 마홍일 전문가께서 묶인다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은 전문 용어로 환금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를 투자를 했는데 이 토지를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시기에 현금화를 내 마음대로 못 시키기 때문에 어떤 현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뭐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18년도에 평창 동계 올림픽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같은 경우도 약 한 12년 전에 그 가장 유력한 그 개최지다라고 해가지고 평창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1차 그 뭐랄까요 후보에서 이제 떨어졌죠. 그 선정이 안 되면서
이분들 같은 경우 이제 돈이 묶이는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이게 무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뭐 팔려도 누가 사지도 않고 현금화를 시키고 싶은데 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묶이게 된 케이스인데 또 그 다음에 또 평창 동계올림픽 2차로 도전했었을 때 역시 그때도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 또 투자하신 분들이 묶였어요. 네. 그때 진짜 된다고 된다고 완전 그래가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맞죠. 무산됐었죠. 네. 네, 무산돼가지고 이분들 역시 또 같이 묶이게 됐죠. 그 전에 투자하신 분들이랑.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 3차 때 결국에는 해냈습니다. 3차 때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이 돼서 평창을 향합니다. 당신이 평창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이제 그 묶였던 시간과 어떤 정말 고통과 이런 것들이 한 방에 해결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토지 투자를 해서 묶일 수도 있습니다. 묶일 수도 있지만 정말 개발 호재를 잘 알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또 이 같은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꼭 묶인다라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로 또 주식이나 또는 뭐 은행 예금이라든지 해외 선물 같은 경우도 그 계좌에다가 돈을 뭐랄까요? 예치해 놓는다고 할까요? 돈을 현금을 넣어 놓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시기에 돈을 예금해 놓는 거기 때문에 아무 데나 빼서 쓸 수가 있습니다. 7초 걸립니다. 7초 걸립니까? 네. 뭐 어쨌거나 원하는 7초만 기다리면 바로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죠. 하지만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뭐 건물도 마찬가지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게 어떤 실수요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도 그 선호하는 차량이 매물이 나왔을 때는 빨리 팔립니다. 반대로 선호하지 않는 매물이 나왔을 때는 뭐 2년, 3년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토지 투자도 오늘 정말 그 선호하는 매물이 나왔다 한다라면은 오늘 아침에 매물이 나왔어도 그날 저녁에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선호하지 않는 매물이 나왔다. 그건 역시 뭐 오래 걸리면 뭐 10년도 걸릴 수가 있고요. 뭐 20년도 걸릴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인데 그래서 토지 투자는 잘 알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굳이 토지라서 오래 걸린다라는 편견은 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투자는 무조건 뭐 묶인다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토지 투자는 그냥 편견을 버려라 네. 이런 건데 뭐 그리고 평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세 번째 됐잖아요. 어쨌든 네네. 성공 사례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죠. 7번까지 기다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이런 부정적인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7번까지요? 네. 하지만 이 투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정보가 또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묻지마 투자식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그런 정보가 뒷받침이 되고 개최지로 굉장히 유력한 후보지다라는 것은 사실 누구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그 각 나라의 어떤 장단점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평창이 어떤 전문가들이 굉장히 그 조사를 디테일하게 했겠죠. 그래서 굉장히 그 신빙성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보였기 때문에 많이 투자를 하신 거고 결국에는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토지 투자자들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성과를 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막 호재가 막 있고 막 그렇게 돼 있는 곳은 그러니까 그런 곳은 원체 많이 올라가지고 잘 못 삽니다. 네. 또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싼 땅, 뭐 이런 것들 많이 알아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땅을 많이 사기 때문에 또 그 누군가가 또 팔아요. 자기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묶여 있으니까 또 묶여 있는 거 받으면 같이 묶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가 굉장히 좀 우려가 된다는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싼 땅을 찾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한 48년 정도 같이 잠을 자버리니까 네. 네, 그런 네. 것들이 우려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48년을 잠을 잔다. 네, 48년 2개월 정도. 48년 2개월. 네. 네, 발음 제대로 약 하십시오. 48년이면 뭐 어디 위치에 있는 어떤 토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약 4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도죠? 그 48년이면 2000 중요하지 않아요. 1000약 뭐 썸띵 됩니다. 네. 지금 야, 갑자기 암산이 안 돼가지고. 동공지진 났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지가가 몇백 원 했었을 텐데 지금 하다못해 뭐 10,000원만 하더라도 아마 뭐 그분은 지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쨌거나 그렇게 오래 묶인 경우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토지 투자는 알고 투자하는 거와 모르고 투자하는 거에 큰 차이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48년 이렇게 오랫동안 뭐 묶이는 땅 물론 뭐 흔치 않지만 아마 뭐 예전부터 어디 백두산 꼭대기라든지 뭐 한라산 꼭대기라 막 물려받으신 분이 아닐까. 뭐 그런 땅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조금만 알고 투자하시면 그렇게 오래 묶일 일은 없습니다. 네. 아, 한라산 꼭대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네. 그냥 일반 투자.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사실 무조건 안 묶인다, 이런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보다는 좋은 정보를 많이 알려줘가지고, 그럼요. 네,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해결해주겠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드리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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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여기가 뜨겁습니다. 마홍일 전문가님, 이정근 전문가께서 두 번째 단점으로 뽑으신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죠. 네, 뭐 삶이 피폐해진다. 네, 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딱 볼게요. 어때요? 피폐해 보이나요? 아니요, 전혀. 네, 피폐해 네, 저 어디 가면은 윤택해 보이십니다. 약간 중국 부자 같다는 말 많이 네. 듣습니다. 네, 한국말은 못 듣고 중국 부자 같다는 말 많이 들어요. 자, 안 피폐합니다. 자, 피폐한 거는 왜 그러냐? 이게 첫 번째랑 같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많은 거를 알려드리려고 하기보다는 확실한 거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 이정근 전문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칙과 계좌 관리가 있으면, 그러니까 작은 관리만 있으면은 피폐해질 이유가 없습니다. 자, 역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동산 투자도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많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들어갑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네. 그럼 시간대별로 막 공지가 막 뜨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 효자라는 이런 것도 막 공지가 뜨는데 다 봅니까? 거의 많이 봅니다. 눈 안 감습니까? 네. 눈 감죠. 네, 네. 눈 감습니다. 여기 해외 선물에서는 시간이 그래요. 23시간 열리지만 23시간을 다 가면 안 돼요. 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다 가면 안 되듯이 다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길어야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를 딱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이것도 원칙이에요. 이것도 원칙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시간을 2시간 정도만 정해놓고 그 시간대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의 거래를 하는 겁니다. 손절은 뭐 5%, 그리고 익절은 한 10%이 정도를 목표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를 거래를 그날에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자금은 내가 뭐 원금이 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500 정도만 거래를 하는 거예요. 500이 10%면 한 50 정도잖아요. 이 정도를 목표로, 뭐 이제 효액 기준입니다. 한 달에 20거래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5일을 이기고 5번을 진다. 이게 10번을 이긴 거예요. 그죠? 빼기 하니까. 네. 그러면 500의 수익이 나는 거죠. 자, 1,000만 원으로 500 정도의 수익을 낸다. 이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거래를 하루에 한두 시간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괜찮죠? 네, 네, 좀 있으면 하실 것 같아요. 눈빛이 굉장히 초롱초롱하세요. 네, 네, 아무튼 뭐 배운 분이라 그런가. 자, 이런 원칙들을 배워 나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두고 그 거래를 줄여서 하는 것도 원칙이다. 시간을 두고 거래를 하는 게 원칙이다. 이 원칙도 여러분은 이 시간에 배워가는 겁니다. 네, 그 부분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피폐해질 없죠. 저도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딱 봐도 윤택해 보이잖아요. 네. 마홍일 전문가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뭐 너무 좋겠지만 그게 과연 사람 마음처럼 될까? 좀 계속 그게 마음에 걸리네요. 네.
거래 시간을 정해놓고 투자를 하면 삶이 절대 피폐해지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정근 전문가께서 목돈이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반박해 주시죠. 마홍일 전문가께서 목돈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목돈은 또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뭐 5천만 원이 목돈일 수도 있고 뭐 1억이 목돈일 수도 있는데 그 말뜻은 곧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토지 투자 무조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토지가 있다라면은 그 토지를 뭐 당연히 너무 비싼 걸 보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자기의 수준에 맞는 자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토지를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거기 비용이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부분은 일부 어떤 대출을 조금 너무 많은 대출은 당연히 가게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대출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그 땅을 다 안 사도 됩니다. 지인이라든지 뭐 친지라든지 뭐 등등 같이 지분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고요. 내가 아는 지인이라든지 뭐 친지라든지 가족들과 함께 지분 투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짜리 땅이 있다. 그러면 내가 뭐 한 2,500, 동생이 뭐 한 1,000만 원, 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분 투자도 가능하고요. 금매에 나오는 물건 같은 경우 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또 저렴한 가격에 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대출 얘기하셨는데 지금 위험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대출 받으면 괜찮습니까?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라기보다는 물론 이제 금리가 싸고 또 이 아무리 뭐 금리가 싸더라도 뭐랄까 이게 액수가 커지면은 나간 지출 비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정말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한계점을 딱 정해놓고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출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출 얘기하셨는데요. 대부분이 대출을 하지만 어쩔 수 없어서 합니다. 근데 토지 투자잖아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대출을 용납을 해야 됩니까? 사실 대출이라는 것은 어떤 그 그 어떤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대출이 당연히 좀 자기의 어떤 월 고정 수입보다도 조금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일으키게 된다라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고정 수입이 좀 많다. 내가 이 대출 이자 정도는 뭐 감당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조금 많이 받으셔도 되고요. 좀 내가 좀 고정 수입에 비해서 좀 나가는 돈이 많다. 그래서 이자가 조금 나한테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조금 받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당연한 말씀을 하시니까. 네. 본인의 수준에 맞는 토지를 먼저 확보를 하시고요.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약간의 대출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마홍일 전문가께서 해외 선물의 세 번째 단점, 해외 선물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이 점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죠. 해외 선물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 없다. 저는 여기에 왜 앉아 있는 걸까요? 인생이 가이드라인이에요. 눈 뜨면 가이드라인 꿈꿨어요, 어제. 라인 긋는 꿈 꿨습니다. 농담이고요. 저도 책 썼어요.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이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도 네. 쓰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강영상으로 이렇게 뭐 알려드리고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책으로 배우는 거. 뭐 제 책은 좀 쉽습니다. 네. 책으로 배우기가 좀 어려워요. 어느 정도 자기가 거래 능력과 또 전문가로 인정할 수 있는 좀 배울만 한다 이런 분을 한 명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의 그런 노하우를 스펀지로 흡수하듯이 딱 가져가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실 책에서 배우기는 어려워요. 직접 한번 해봐야 되고 잘하는 사람 또 따라도 가봐야 되고 이러면서 나한테 맞는 투자법은 이거구나라고 익히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 사람 괜찮다라는 사람 찾아서 배워보는 거죠. 네. 그 사람이 하는 말 들어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사람을 타면 됩니다. 네. 간단한 거예요. 잃고 나서 갈아타면 됩니까? 아니죠. 처음에 중요한 거는 모의 투자가 쉬워요. 모의 토지 투자는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언제 어디든지 가상의 돈을 놓고 거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돈과 똑같아요. 그 느낌은. 왜냐하면 시세가 이거는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시세가 조정되는 게 없거든요. 해외 선물은. 그냥 있는 그대로 정정당당한 시장이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모의로 거래를 하나 실제로 거래하나 거래하는 그 느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의로 한번 따라해보고 여기도 따라해보고 또 내가 또 공부해보고 이러면서 느껴보면은 해외 선물은 말이죠. 아예 안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한 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재밌습니다. 아, 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습니다.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이정근 전문가님, 좀 전에 마홍일 전문가님께서 부동산 투자는 사기에 노출되기 쉽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증권 가족이 오히려 더 사기가 많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외 합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네. 해외 선물 없습니까? 네. 아, 네, 뭐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예전에 IMF가 왔었었죠. 대한민국에 IMF가 오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모든 뭐 경기라든지 뭐 대기업이라든지 뭐 난리가 났었지 않습니까? 그때 은행만큼은 안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은행조차도 넘어가 버리니까 그때 예금해 두셨던 분들 어마어마하게 큰 손해를 입었었던 거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그 선택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남아있던 거는 땅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 그래도 남아있던 건 땅이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 거였냐? 아, 다른 건 다 망해도 땅만 갖고 있으면 사는구나 라는 인식이 강했죠. 그래서 그때부터 경기 부양책으로 또 많은 그 규제를 또 완화를 해주고 국가 정책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몰리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떤 인터넷이라든지 뭐 내비게이션도 없었었고요. 뭐 스마트폰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이런 어떤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평야에 가가지고 고객을 모시고 평야에 가가지고 여기가 지금 거래하는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거래한 땅은 저기 뭐 알지도 못하는 산꼭대기에 있는 그 땅을 갖다가 거래를 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산꼭대기 땅을 알고 굉장히 좀 그런 어떤 피해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 호재를 미끼로 개발 호재를 좀 허위로 작성을 해가지고요.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악용을 한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여기가 앞으로 개발이 되면서 엄청나게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고 고객들을 많이 속였었었죠. 네, 그런 사례들로 인해 가지고 좀 많은 사기가 있었지만 지금 현 시대에 와서는 내비게이션 뭐 차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주소만 입력을 하면 어디든 찾아갈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토지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개발 호재 같은 것도 요즘에 인터넷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개발 호재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그 사기에 노출되기 쉽다라는 것은 좀 옛날 말이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만 신경을 쓰고 조금만 검토를 해보신다면 사기를 당할 일은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 말씀은 이제 발품을 팔아서 눈으로 보고 또 직접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또 사기의 노출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적어도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몇 가지는 있는데 제가 그건 다음 방송 때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청자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진짜 사기에 대한 게 많이 없어질 것 같네요. IMF는 20년 전이니까 네. 정말 그때는 핸드폰 있으셨어요? 그때요? 네. 그때 전 삐삐 썼었는데. 저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삐삐도 없으셨구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자랑하시는 건가요? 아, 네. 저 삐삐 3개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또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법이나 규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생기는데요. 부동산과 금융 투자의 피해 해결책에 대해서 알려주실 김민규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법조계의 헤비급 챔피언을 꿈꾸는 변호사 김민규입니다. 좀 전에 토론 시간에서도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 좀 다뤄봤었는데요. 이 부동산 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부동산 사기가 문제가 됐는데요. 부동산 사기를 방지하는 법에 관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 부동산 등기부 등본입니다. 왜냐하면 그 등기부 등본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정보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생각보다 우리가 관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분이 해당 부동산 등기부를 떼서주는 경우가 많고 우리는 많이 관가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어떠한 경우에 사기를 당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60대 어르신이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동산을 샀는데 분명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사고 나서 보니까 해당 부동산에 2억이라는 근저당 채무가 설정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어르신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말하자면 물건을 볼 때 부동산 등기부를 당연히 확인을 했겠죠. 그때는 등기부 등본이 깨끗했습니다.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부동산을 실제 계약을 하고 그리고 잔금을 넣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나서 이 거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떼보니까 그때 가서 보니까 근저당 채무가 설정이 돼 있었던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거래를 할 때 물건을 사러 가서 물건을 볼 때 그때와 그리고 내가 실제로 계약을 하고 돈을 낼 때 짧은 시간의 틈을 이용을 해서 매도인이 부동산 사기를 친 것입니다. 매수인 몰래 채무를 설정을 해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해결 팍팍에서 부동산 사기를 안 당하는 법 딱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확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확인 시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내가 부동산을 볼 때도 내가 부동산을 살 때도 확인을 해야 되지만 실제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을 하고 잔금을 지급할 때도 반드시 신선한 부동산 등본을 떼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부동산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마홍일 이정근의 재테크 극과 극 첫 시간이었는데요. 마홍일 전문가님, 오늘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이 이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벌써 마무리되었네요. 시간 정말 금방 갑니다. 제가 굉장히 행복했던 순간 중에 이제 한 두 가지 정도가 뽑히는 것 중에 하나가 보라카이 해변에서 4년 전이에요. 인터넷 뒤에 별다방 있었거든요. 와이파이 잡아가지고 거래를 딱 하면서 수익이 났어요. 한 40 정도 났거든요. 그걸로 또 앞에서 요트 타고 맛있는 거 먹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인터넷만 된다면 또 들어가서 내가 또 수익을 창출하는 그 느낌. 여러분들도 배워보셨으면 합니다. 잘 배우셔가지고 좋은 투자 수익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언제나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홍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근 대표님께서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시간이 정말 빨리 가네요. 또 첫 방송이다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정말 많았는데 또 시간 관계상 많이 알려드리지 못한 점 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도신 역대 개호 국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네. 도루가 만들어지느냐? 신도시가 만들어지느냐? 역세권이냐? 대학교나 대기업이 투자를 하느냐? 개발 지역이냐? 5대 신도시 주변에 있느냐? 국책 사업이냐? 관광지가 만들어지느냐? 네, 바로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이 부분 인근에만 투자를 하셔도 정말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마홍일 전문가께서 해외에 가셔가지고 와이파이로 결국 일을 하신 거거든요. 하지만 토지 투자는 그냥 투자해놓고 오를 때까지 신경 아예 안 쓰셔도 된다라는 점, 이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야 할 조언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성공을 가만히 기다리기보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투자자가 되길 바라면서요. 마홍일 이정근의 재테크 극과 극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